형님하고는 또 우리 친한 사이니까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막 묻겠습니다. 이거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센터장님이 경고하시고 그런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지루한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1월 달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확 빠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2018년 10월, 11월, 12월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때도 2018년도에 미국은 7월 달에 신고가 내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2018년 1월 29일 날 2600을 찍으면서 고점 치고 똑같았었거든요. 아,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약해? 미국은 신고가 나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금리를 막 올리고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공포가 많다가 10월 달에 갑자기 미국 10년물 국채가 3.1을 돌파하니까 시장이 와장창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는 너무 비쌌으니까. 맞아요. 미국 주식이. 예,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거랑 너무나 비슷하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봤는데 그때 10월 달에 같이 무너지다가 우리가 미리 빠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11월, 12월에도 또 빠지잖아요. 장중에 2018년 12월 달에 미국이 한 15% 빠지거든요. 이제 월말 종가는 마이너스 한 6%로 올라와서 끝나긴 하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5%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또다시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가 LG에너지 엔솔 수급 교란, 그 다음에 또 명절 효과, 이것 때문에 이제 설전이 최악이었었잖아요. 1월 27일, 28일.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밸류에이션은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 보면 싼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마치 2018년 11월, 12월처럼 미국은 조정을 받아도 우리는 이제 안 빠지고, 그때 중국도 같이 안 빠졌었어요. 중국도 미국 갈 때 우리처럼 그렇게 못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주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이제 매크로 따지지 말고 여기서 진짜 올해 리오프닝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적이 낼 수 있는 주식들,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쭉 요즘 보다 보니까 막 주식이 엄청 사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저희가 라이센스가 안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중요한 말 했는데 3월 달이 되면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거든요. 전국 양회를 하기 전에 지방별로 다 지방 양회를 해요. 저희 담당자가 중국어를 하니까 지방 양회를 다 보아서 봤어요. 지방 양회하고 그쵸? 전국 양회가 거기서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대략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딱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고정사상 투자 같은 건 크게 안 늘리는데 다 소비 제한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고한 씨 가전하양 기억나세요? 그런 비슷한 정책들을 이미 지방 양회에서는 결의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둘이 완전히 봉합되는 시대는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는데, 중국이 먼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하다 보니까 희망적인 자꾸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섹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제 위드 오미크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얼마나 이게 뭐 좋아지겠어요, 기업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내구재 소비를 하는 측에서 내구재 소비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서비스 수요 쪽으로 가는 거고, 서비스 수요에 관련된 것들도 좋아질 거고, 찾다 보면 저는 요즘 그래서 뭐 의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서비스 자체에 몰두해 두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봤더니 그런 것들이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의외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기업들이 이제 잉여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자기네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주주 가치를 위해서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이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캐파 증설을 하거나 M&A를 하거든요. 요새 글로벌하게 M&A, 항공사 M&A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돼요. 항공사 그래요. M&A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항상 기대가 적은 쪽에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자기 강화가 시작되거든요. 시작됐다 봐요 저는. 그래서 뭐 항공주, 여행주, 또 면세점 관련된 것들,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아 이거 뭐 일시적으로 좀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시장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고 시장이 빠질 땐 덜 빠지고 우리가 흔히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가장 원하는 게 오를 땐 더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지는 걸 찾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올 연말이 돼서 정말 연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가가 좀 잡히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다소 완화되면 지금 못 사서 안달인 내구재가 하나 남았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못 사서 안달인 거. 그거는 그게 또 해결되면 내년이 될지 올해 말부터가 될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막연히 여기서 앉아가지고 연준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 이런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식당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조건을 찾는데 어쩌면 내가 요리를 잘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메뉴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입지 요건을 좋게 하거나 싸게 돈을 빌려와서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와서 분점을 많이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크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기회의 요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그 시각을 좀 바꿔서 그래서 무조건 바텀업 방식도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탑다운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탑다운의 변화가 아직 기업 실적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 소위 기대가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기대가 좋아질 곳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의외로 시장은 흥미롭고요. 이미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자기 강화를 시작했다. 소로스의 표현을 쓰자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랑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확인이 될 때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될 때 반도체가 너무 좋은 수익이 나오고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얼마 전에 HMM 뭐 엄청난 7년 수익이 한 번에 나오고 실적이 정작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주가는 이미 미리 선반영했다가 위에서 30-40% 빠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선점에서 들어가는데 선점에서 들어갈 때 되게 외롭죠. 외롭고 그렇죠. 무섭고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못해서 실제로 사지는 못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올랐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엄청 욕먹었죠 저도 그때. 제가 어디 가면 포트폴리오 5 제 대한항공이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이거 엄청 먹었죠 그때.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쌍바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올 때는 좀 세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좋게 안 나오잖아요. 네,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올 게 뻔하니까 무섭긴 하지만 제가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닥을 치고 수익이 이제는 이익으로 증가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펀더멘탈의 곡선이 바닥을 치고 여기서 적자가 10억 났는데 이제 9억 8억 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곡선의 함수에 미분을 때려보면 요 미분 요 한 점의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분값으로 주식을 하는 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오미크론이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변이가 안 나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고 다 비슷한데 결국은 제가 이제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투자의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책에서 얻은 것도 많겠지만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예요. 1987년에. 거기 고든 게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첫 장면부터 게코가 이제 찰리 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할 때부터 이 관계가 쫙 나오는데 greed is good 이 단어도 있고 저는 그 대사도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가끔 책 같은 거 칼럼 쓸 때 많이 인용하는 게
그걸 갖다가 막 많이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멋진 대사가 또 나와요. 개코가 이제 그 브로커였던 그 소위 찰리 신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거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사예요. 뭐냐면 시장이 뭐 오른다 내린다도 아니고 이기고 진다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무슨 말을 하냐면 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뺏어오거나 뺏기는 과정이라는 거야. 돈 한정돼 있고. 야, 나 그 말을 보면서 판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뒤져봤더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1980년에 그 영화 나왔던 배경이 그 당시에 월가에 굉장히 스캔들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보에스키라는 사람을 많이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 감옥에 갔었는데 그 사람이 했단 말이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냐면 주식도 결국 남이 고통스럽게 물건을 할 수 없이 넘길 때 받으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마이더 TV의 기준도 누가 고통스럽냐. 어떤 사람은 뭐 신용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요새 아주 좋은 또 시금석 유튜브란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지금 분위기가 어디서 쏠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도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이런 아이디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거의 비슷해요. 부동산도 남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가 그때가 좋은 투자의 시기였다. 금리도 오히려 싸지 않았었고. 워낙 부동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에 떠오르죠. 2012년도에 이제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14년에 과천이 정말 비쌌거든요. 뭐 사람들 모르지만 그때 집값 상승 그게 거의 30-40%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가격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흐름을 봤던 사람들은 거의 누군가 집을 뺏기려 할 때가 그때가 정말 집을 사기 좋은 찬스였고 금리는 비쌌고 오히려 막 다들 뭐 몰려갈 때 작년에 물론 부동산이 더 오르긴 했지만 사실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없는 상승이거든요. 그냥 그런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돈을 내가 뺏기냐 가져오냐 뭐 모두가 행복한 게임이면 참 좋을 텐데 원래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이 주주가 돼서 이익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세계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러 가지 투자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승자가 다수인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말씀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주식도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회사에 왔던 인턴 직원이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아니 주식이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프라 사이클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올랐어요. GS 건설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었으니까.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확하게 2007년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한 2014, 15년 됐을 때 마이너스 95% 났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유상증자에 안 들어왔었으면 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 뭐 소위 말하는 우리 태움 같은 주식 단조회사 그런 걸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2015년까지 다시 그 주식을 다 토해냈느냐? 그걸로 번 돈을 다 토해냈느냐? 다 도망가셨어요. 맞아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예, 다 도망갔고 결국은 누가 터졌냐면 그 첫 하락에 이제 주식을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마이너스 95%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20%에 손절하고 마이너스 20%에 또 들어갔던 사람이 또 마이너스 30%에 손절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그 20배, 30배 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도 부자가 되고 거기 투자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다 아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돈 벌다가 끝났네 하고 도망 나온 사람과 그 끝물에 올라탄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동시대에 투자는 안 했지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서 손실이 난 사람의 부가 올라갈 때 투자해서 먹었던 사람의 부로 저는 옮겨갔다. 이게 고의 말이에요.
그게 이 그렇습니다. 뺏어가는 거라는 예, 거지. 뺏어가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부동산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이 그런 30% 조정은 있었지만 맞아요. 이렇게 70% 80% 갑니까?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주 많이 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같은 장에서도 결국은 안타까운 얘기가 그 지난 1월 말에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손절했다고. 아,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변동성에 그분이 손절한 걸 이렇게 싼 가격에 누군가가 산 걸로 부가 딱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굉장히 냉혹한 얘기잖아요. 개코 얘기를 해주신 게. 근데 이 주식 시장에 이 냉혹한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변동성에 엇박자 타면서 변동성이란 걸 이해를 못하고 밑에서 손절하고 위에서 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쌀 때 바이 더 딥하고 올라갔을 때 비싼데 팔고 그 사람들 간에 부의 이동이 되면서 참 보면 이제 안타까운 얘기가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말이 제 와닿아요. 그 전에 이제 하도 요즘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워낙 요즘 많이 듣는 말이 그냥 주식 투자 잡음을 피해라. 저도 누구보다 좋아하는 분이 결국은 그 캠피셔라는 분이고 우리나라 측에서 최근에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캠피셔가 결국 매크로 노이즈에 대해서는 소음일 뿐이다 했지만 또 그만큼 유명했던 카스넬스라는 사람이 책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와요. 우주에 나가서 직을 보면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랜드 캐년도 있고 밀림도 있고 정글도 있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정글과 사막과 폭풍과 있는 것이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하냐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멀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보면 그 하나하나의 그런 불확실성을 다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열정으로 제어할 수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마 요새 박 전무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아까 우리 딱 말이 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딱 나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욕을 하고 하지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장이 좋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빅 찬스가 온 거거든요. 그럼 과감한 IPO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IPO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느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상 닥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막고 있는 방법인데 워낙 박 전문이 요새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도. 맞습니다. 지금 저도 연말에 이 공급망이 해결되고 하면 지금 제일 못 오르고 있는 게 자동차 섹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연말이면 다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었던 거.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핸드폰 LG U 플러스 쓰거든요. 저희 집에 가보면 거의 다 LG예요. 그리고 이번에 LG 불매 운동을 하자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LG라는 기업, 삼성이라는 기업 때문에 우리가 참 자랑스럽잖아요. 해외 나갔을 때 그 제품 때문에. 그래서 불매 운동은 우리가 서로 간에 악순환이 된다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때렸어. 제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돼. 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문제점을 얘기는 해줘야죠.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 던졌는데 우리가 키우던 개구리가 자꾸 죽는 거죠. 나는 재미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게 왜 피해가 갔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소액주주 가치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 얘기를 하면 그 참 문제가 많은 게 예를 들면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은 상장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창업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이렇게 100조라는 시총을 만들어내고 김범석 의장이었나요? 떼돈 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리바바의 마윈 때문에 중국의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가지고 스탠포드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빌 게이츠가 회사 차리고 이런 걸 보면서 미국에서도 창업을 하면서 혁신 기업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좋은 효과를 준 건 맞지만 쿠팡은 너무 비싸서 투자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나스닥에서 돈을 조달해 왔어요. 그리고 그 조달해 온 돈은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물류 투자를 했잖아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가 됐어요. 근데 LG화학의 이번에 12조 7,500억의 조달은 구주 매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조달을 해서 미국 공장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미국에 노동 찬출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제적인 분업 체계가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 그 조달한 자금에 공모 자금에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그 저리로 돈을 딱 일주일 한 10일인가요? 그 돈 딱 넣어가지고 30만 원의 가격에 돈을 넣어서 그냥 첫날에 제가 한 얼마 벌어갔나 대충 계산해 봤더니 거의 3,000원 가까이 벌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딱 열흘 돈 빌려가지고 3,000원 딱 땡기고 갔어요. 그냥 첫날에만. 그런 걸 보면 그 부는 누가 가져갔어야 되나? 기존에 LG화학 주주가 가져갔어야 될 몫이잖아요. 이런저런 걸 따져보니까 이 분할 문제를, 그리고 그 LG의 반개 회사였던 LX 그룹에서도 이번에 또 이제 물적 분할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기업 경영진들이 잘 모르시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하도 요새 이제 그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건 분명한데, 참 이게 예전부터 말이 나오는데 잘 안 됐던 원인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주사 담당자랑도 이제 박정민 얘기를 했지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역사를 보면 1972년인가 제가 적어왔는데 72년 맞네요. 그때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니까 기업 공개 촉진법이라 해가지고 마구잡이 상장을 시켜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한 상장 기업이 60몇 개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79년에 한 355개 정도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 상장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다 그때 상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결국은 IMF 때 구조조정해야 되고 빅딜해야 되니까 지주사를 허용해 줍니다. 먼저 상장한 게 있었고 지주사가 나오니까 이게 더블 카운팅 이슈가 독특하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왜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우성이 들리는 거죠. 도대체 물적 분할 이후에 동시 상장이라는 게 화가 나잖아요. 난 제가 봐도 LG화학 주주는 정말 열받는 거예요. 이걸 가치를 보고 샀는데 신설법인은 주주 가치가 없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신설법인에도 나에게 주주권을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막혀 있고, 더 문제는 그냥 우리 상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분할하면 그만이거든요. 주주권을 안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주면, 그래서 주주도 이렇게 하면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식의 제도가 보완이 돼야 이게 되지, 이거를 물적 분할을 금지하고 동시 상장을 막을 수는 없어요. M&A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제도상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길인 건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기업이 적절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당연히 이제 자본 조달을 하라고 주식시장에 상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뭐 회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뭐 주식을 발행하든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또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LG화학이 물적 분할 발표하고 자회사를 상장한다니까 주주들이 뭐야 그러면 주가 떨어질 게 뻔한데 라고 했을 때 LG화학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70% 이상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발생하는 지분 가치 상승분을 LG화학의 주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82% 들고 있잖아요. 82%를 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 LG가 LG전자나 LG화학을 33.4% 정도 들고 있으면서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도 33.4%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나머지 지분은 이번에 뭐 IPO를 할 때 구주 매출을 더 했든지 아니면 30만 원에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호 예수가 6개월 묶여 있어요.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걸 LG화학의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주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예. 그러면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 LG가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LG화학을 인적 분할을 하거나 LG화학 자체가 그냥 물적 분할 안 하고 LG화학이 그냥 자금 조달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근데 LG화학이 10조라는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보니까 주 LG가 돈을 넣어야 되니까 3조 3천억이나.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왕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이 됐으니까 LG화학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팔아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배당을 때리면 주 LG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조잖아요. 100조인데 10%만 팔면 10조가 들어오고 30% 팔면 30조 들어오잖아요. 30조 들어와서 그 30조를 이번에 이렇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기 때문에 LG화학의 주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전부 다 배당을 때리겠습니다. 하면 30조를 배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 LG가 10조를 가져가요. 참 이게 맞는 말인데 예. 기업 관계자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왜요? 자기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앞으로 할 자신도 없으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그 관행이 뭔가를 이제 잘못 생각하고 센터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누적된 자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금모으기 하듯이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그때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70시간, 80시간, 90시간 일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고 그랬을 때 이제 기업으로서의 주주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벌써 과거에는 뭐 물적 분할 없었습니까? 있었는데도 그때는 화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서 형 좀 봐줘. 용서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이 그렇게 뒷바라지해줘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 아름다운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싸리 그냥 상법을 개정하자는 거죠. 상법 개정해가지고 신규 범인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할해도 나는 그 반대하면 주식을 사주게끔 해야죠. 그 정도 안전장치를 줘야 일반 투주의 주주 가치가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사실 개선 여지가 많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 법은 법대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보면 줄 잘 서잖아요. 그렇죠. 줄 잘 서는데 옛날에는 깡패들이 건달들이 막 상점 괴롭히고 우리가 여기 관할하니까 삥 뜯어내고 했잖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삥 뜯으면 안 돼. 너네들 새치기 하면 안 돼. 그걸 법에다가 적을 게 아니라
미국이라고 영국이라고 그러면 그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법에 적혀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에 적어 넣어야 된다는 말은 그것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물적 분할 동시상장 금지는 해외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M&A 해야 없고 되는데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집단 소송 들어오고 소송을 했을 때 판결이 주주 피해본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니까 안 된 점도 있지만 이제는 선진 사회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상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르고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새치기 해가지고 제일 앞줄에 들어와서 나는 항상 들어왔었어 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 스스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될까? 근데 뭐 얘기해야죠 뭐. 근데 그것도 있고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상법도 개정해서 그것도 예. 있지만 저희 우리가 증권거래법도 좀 고치면 우리가 97년인가 의무 공개 매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25% 이상 살려면 사실은 시장에서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IMF 때 그것도 폐지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기업한테 다 열어준 거예요. 유리하게 해줬죠. 이제를 그걸 거둘 때가 됐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뭐 그 정도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반 주주들이 나는 이거 동의하지 못해. 그럼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선거에는 어떤 대선 후보도 다 이 얘기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지하고 있다는 그게 이제 게 의미 다행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에 자본시장은 좀 내가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뭐 앞으로 장을 정말 대세하락 보십니까? 하면 이제 하나 드리는 말씀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고무적 희망의 시안을 봤다. 최소한 선거할 때 주식 투자자를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요즘 갑자기 물적 분할했다 발표했다고 CJ EN도 슬쩍 빼고 KT도 발표한 거 보면 이건 묘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조심하고 아까 박 전무님 말씀하신 거 알아서 조심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딱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이해를 이제 제대로 경고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해가 컸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유난히 좀 요새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결코 이 요인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의도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여러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얘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물적 분할 얘기하니까 또 약간 이제 스팀이 좀 받잖아요. 그죠? 워낙 요새 이거는 의견이 많으시고 완전 시장을 그래요. 저는 우리 시장이 정말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아까 말하다고 처음에 들어가고 식당에서 하니까 어떤 좋은 셰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는 혼자서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 다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을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만들면 그것이 많은 곳에 체인점이 생겨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커지면 고용도 거기서 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투자의 본질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식당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요리 그 제일 맛있는 잘 팔리는 요리는 따로 빼가지고 팔아요. 그럼 완전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보호해주면 내가 이 집 가서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럼 나 이 식당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게 늘어나면 이 식당도 좋아지고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게 진짜의 강점인데 그 룰이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베스트에서 네. 이성용 연구원인가요? 요번 한 일주일 됐죠. 계속 이름이 뭐였죠? 이승용이. 예. 이성용 맞죠? 예. 이성용 연구원의 그 자료가 상당히 좋고 이리온에서도 찍으셨잖아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랬어요. 그 자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리온 들어가셔가지고 뭘 또 이성용 홍보까지. 연구원의 그 리포트, 지주회사 관련된 리포트죠. 예. 예. 사실 저희는 그래요. 이게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오늘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걱정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이렇게 장기간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를 어느 순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동료들과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선거가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는 뭘 떠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뭔가 남들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면
그거에서 보면 반전의 계기가 생겼어요. 아까 쿠팡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쿠팡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모르시죠?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굉장히 어떤 일을 위해서 계기해서 안 좋아져 있다면 또 그럴 때가 또 위험이 최대로 보일 시기가 찬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딴 걸 떠나서 요즘 선거 관련해서 저희 또 동료 애널리스트 한 명이 뭐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것도 다루는 거죠. 많은 분들은 뭐 어떤 분이 되면 전기료를 안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자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박 전문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정돈돼 있거나 했을 때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뭔가 흐릿한데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 반전의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1, 2월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섹터들이 결과는 어땠어요? 올 연말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시장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다소학 게임이라고 했지. 네. 반대로 생각하면 요새 중국 얘기하면 중국은 미국과 갈등 속에 망할 거라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의 기회는 항상 남들이 안 좋게 보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안 좋게 보는 분야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박 전문의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그냥 너스레 떨면서 어떤 분한테 항상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리오프닝이었어요. 의외로 지금까지도 별로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이제 구조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어보죠. 정말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쓸까? 돈의 흐름이 가는 걸 생각하면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또 의외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들 잊을 거예요. 인간의 기억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올 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는 그런 곳에서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잘 아니, 해주셨어요? 마무리니까 네. 이제 뭐 옆에 손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너무 오늘 이제- 재미없게 한 것 같은데요. 아유, 박 전문의 좋은 아니요, 건데. 제가 보니까 네. 아니 도대체 시간이 예요? 벌써 2교시가 끝났어요. 근데 저도 오늘은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는데 네. 또 박정민이랑 둘이서 얼굴 마주대고 하니까 참 이게 쑥스러웠는데 이제 저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제가 아까 운영하는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함께 고민하시죠라는 건데 역시 서로의 재기적 연결고리 자꾸 서로 송부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는 날이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디저트 드시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니, 윤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박 전무는 계속 먹고 있더라. 근데 제가 똑같은 비빔밥을 먹잖아요. 똑같은 비빔밥을 먹으면 앞에 앉은 분은 15분 만에 먹고요. 저는 45분 동안 먹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느리게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염이 심해가지고 입으로 코로 제가 숨을 못 쉬잖아요. 코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죠. 말해야 되죠. 바빠요, 입이. 그래서 좀 먹는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먹으면서 아우 우리 윤 센터장님 많이 안 드시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어요. 홍어도 제가 다 먹었고요. 이것도 제가 다 먹었는데.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네. 이것도 손에 안 드시고 이것도. 잡채 아까 좀 드시더니. 근데 얘가 여기서 또 제가 평상시 먹는 그 식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 않아서 그 다이어트 한다고 사방에 고온을 해놨는데 그래서 좀 자제했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덜 드셨죠? 박정훈이 옛날에 제 먹는 거 알잖아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옛날 먹는 거에 4분의 1을 줄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먹으면 아주머니 여기 좀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먹어 버릇했더니 공복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느낌을 살리면서 요즘 뭐 더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박정훈님 진짜냐고 그랬지만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뛰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멋진 모습으로 하여튼 좀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게 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멋져지셨어요. 그래요? 8kg 빼시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뵀을 때도 우리 윤지호 형님은 뛰지는 못하시겠다 네. 생각했는데 근데 쇄춘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저는 모든 옷을 맞춰 입었거든요. 양복부터 와이셔츠까지 다 커서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제 옷을 다 새로 개비해야 돼서.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네. 머리숱이 많은데 살 빠지고 얼굴에 뽀얗시니까 그래요? 40대 초중반으로 지금 보이세요. 그 진정성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여의도의 청사초롱 같은 그런 존재, 이베스트의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